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울이나 뉴욕 같은 그 거대한 도시의 본질을 파악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오, 거대한 도시요. 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직 호텔방 문의 그 작은 열쇠 구멍 하나를 통해서 아, 열쇠 구멍으로만요. 네, 그 구멍으로만 도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멍 너머로 막 노란색 택시가 지나가는 건 보이겠죠? 그렇죠. 일부는 보이겠죠. 그럼 여러분은 수첩에 이 도시는 노란색 자동차들로 가득하다라고 적을 겁니다. 하지만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라던가 네. 냄새나 소리 같은 거요. 맞아요. 골목길에서 퉁기는 길거리 음식 냄새 아니면 빌딩 숲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스카이라인 같은 진짜 중요한 맥락은 전부 놓치고 마는 거죠. 와, 이게 우리가 복잡한 현상을 단 하나의 도구로만 분석하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하고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쵸. 단편적인 조각 하나만 딱 쥐고 그 전체의 진실을 알아냈다고 착각하게 되는 위험성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배움에 대한 멈추지 않는 호기심을 가지신 우리 청취자님, 오늘의 지식탐험의 세 번째 멤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인공지능이 막 일상을 뒤집어 놓고 디지털 플랫폼이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 엄청 복잡한 세상에서 정보의 홍수에 압도당하지 않고 핵심만 딱 꿰뚫어 먹고 싶으시잖아요. 다들 그러길 원하죠. 그래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러 가지 연구 도구들을 결합해서 이 복잡한 세상을 해독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풀어볼 참이거든요. 네, 최근 그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인폼스라고 하는 저널에서 출판된 건데요. 2025년 논문이죠? 맞습니다. 수프라틱 사커를 비롯한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인데 제목이 정보 시스템 분야의 차세대 다중방법론 연구 발전입니다. 학계가 기존의 단일 연구 방법론을 넘어가지고 이른바 다중방법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섞어 쓰는 방식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죠. 그 열쇠 구멍 하나만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기술하고 사회가 막 얽혀있는 현대의 문제들은 이제 하나의 도구로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프레임워크를 본격적으로 뜯어보기 전에 도대체 왜 학계가 기존에 익숙한 방식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섞어 쓰기 시작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배경이 중요하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흔히 망치 하나만 딱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상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유명한 비유죠. 거대한 숲의 생태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현미경 하나만 들고 가서 나뭇잎 세포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네, 전체를 못 보니까요. 드론을 띄워서 숲 전체 지형도 파악하고 토양 샘플도 채취해서 화학 성분도 분석하고 심지어 대대로 그 숲에 살아온 지역 주민들하고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눠야 진짜 숲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현상의 그 복잡성이 연구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일하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보죠. 네. 2021년에 퓨게너 연구팀이 AI에 조언하고 인간의 고유한 직관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하나의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을 하겠죠. 사람 속을 어떻게 하나의 공식으로 알겠어요. 맞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수학적인 분석 모델링으로 가설을 딱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까지요? 네. 그리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미래의 변화까지 예측했어요. 와, 3단 콤보네요. 그러니까 망치, 톱, 그리고 3D 설계도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집을 지은 셈이죠. 게다가 연구자들이 쓸 수 있는 그 재료 자체도 엄청나게 풍부해졌잖아요. 예전에는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거나 네, 인터뷰 정도가 다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 남기는 엄청난 양의 디지털 발자국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트레이스 데이터라고 하죠. 심지어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상의 데이터,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까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재료가 정말 다양해졌죠. 재료가 이렇게 다양해지니까 요리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다가 자야너 처리, 그러니까 NLP나 머신러닝 같은 강력한 컴퓨팅 기법이 연구자들의 도구 상자에 새롭게 추가되었거든요. 사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학계의 문화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문화가요? 네. 어떤 식으로요? 1980년대나 90년대만 해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패러다임 전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쟁이요? 살벌하래요. 네. 한쪽 진영에서는 방대한 통계 데이터만이 진짜 객관적인 과학이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진영에서는 아니다. 소수의 사람을 깊게 인터뷰해서 얻어낸 정성적인 맥락이 더 깊은 신실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누가 맞는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 숫자가 최고다, 대맥락이 최고다 이렇게 싸운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존중하는 개방성의 시대로 진입한 겁니다. 숫자와 이야기 둘 다 필요하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네요.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모두가 다양한 도구를 섞어 쓴다는 건 알겠는데 막 마구잡이로 섞는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닐 테잖아요. 절대 아니죠. 이 복잡한 조합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논문의 저자들이 아주 기발한 두 가지 축을 제시했던데요. 네, 저자들은 이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방법론적 거리, 영어로는 methodological distance라고 합니다. 방법론적 거리요? 네, 결합하려고 가져온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성격이 비슷하면 거리가 가깝다고 하고요. 진리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면 거리가 멀다고 표현하죠. 성격이 비슷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의 통계 데이터를 다루는 계량 경제학하고 통제된 실험실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수치화하는 실험 연구를 생각해 보죠. 둘 다 숫자를 다루네요. 맞아요. 둘 다 객관적인 숫자를 다루고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밝혀내려 한다는 점에서 거리가 가까운 방법론입니다. 연역적이기도 하고요. 아, 그럼 거리가 먼 건요? 반대로 사람의 그 내밀한 감정이나 주관적 경험을 파헤치는 해석적 사례 연구, 그러니까 인터뷰 중심의 연구랑 극도로 차가운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수학적 모델링을 비교해 보세요. 와, 완전 극과 극이네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아주 거리가 먼 방법론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거리가 가까운 것들을 섞는 건 이해가 확 되거든요. 근데 거리가 먼 방법들을 섞는다고요? 네, 섞습니다. 아니, 주관적인 사람의 감정 해석이랑 그 차갑고 객관적인 수학 공식을 한데 섞으면 그냥 서로 모순되는 엉망진창의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이건 마치 물과 기름을 한 컴에 붓고 억지로 흔드는 것 같은데요. 하하,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정확히 총추자님과 진행자님처럼 똑같은 우려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물과 기름을 섞어서 마요네즈를 만들려면 매개체가 필요하죠? 유화제 같은 거요? 맞습니다. 연구자들에게는 튼튼한 철학적 기반이 바로 그 유화제 역할이 합니다. 철학적 기반이요? 네, 실용주의나 비판적 실제론 같은 철학이 대표적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연구팀이 완벽한 수학적 모델을 돌려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면 직원들의 생산성이 30% 올라갈 것이라고 딱 예측을 했습니다. 오, 30%면 엄청난데요? 그런데 막상 도입해보니까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엥? 왜요? 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한 거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던 거군요. 바로 이때 완전히 성격이 다른 질적 연구자가 투입이 됩니다. 아, 인터뷰하는 분들이요? 네, 직원들을 심층 인터뷰해 보니까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하, 불안감 때문에. 네, 일부러 사용을 기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변수를 다시 수학적 모델링 팀에 넘겨줍니다. 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수학팀은 고용 불안정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공식에 추가해서 현실에 훨씬 더 가까운 정교한 모델을 재탄생시키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모순처럼 보이던 두 방법이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던 더 깊은 진실을 밝혀낸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막 섞는 게 아니라 서로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밝혀주기 위한 전략적인 결합이었군요. 물과 기름이 만나 마요네즈가 된다는 게 확 와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두 번째 축은 통합의 본질, 영어로는 Nature of Integration입니다. 통합의 본질. 네, 이 재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리적으로 섞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하나는 각 방법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샌드위치처럼 층을 쌓아 올리는 느슨한 결합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 방법이 완전히 뒤엉켜서 모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단단한 결합입니다. 아, 층을 이루느냐 아니면 뒤엉키느냐의 차이군요.
청취자님, 이제 머릿속에 2 곱하기 2 매트릭스를 하나 그려보세요. 가깝냐, 멀냐, 느슨하냐, 단단하냐. 네, 딱 4칸이 나오죠? 이 축들을 교차시키면 4가지의 기바른 프레임워크가 등장합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음식에 비유해서 설명해보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음식 비유 좋죠? 먼저 첫 번째 절반, 서로 성격이 비슷한, 그러니까 가까운 재료들을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조립 어셈블리예요. 성격이 비슷한 재료들이 느슨하게 층을 이루는 방식이죠. 네, 확증과 보완을 위해서 주로 쓰이죠? 저는 이걸 코스 요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가 각각 독립된 접시의 순서대로 나오지만 다 먹고 나면 하나의 훌륭한 식사 경험을 완성하잖아요. 그 독립성이 조립, 즉 어셈블리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1년에 발표된 레이 연구팀의 온라인 쇼핑몰 리뷰 연구를 예로 들어보죠. 아, 리뷰 연구요? 네, 연구팀은 먼저 엄청난 양의 실제 온라인 리뷰 데이터를 수집해서 계량 경제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상품평이 길면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패턴을 대규모 데이터로 딱 확인한 거죠. 오, 길게 쓰면 잘 팔린다. 하지만 통계만으로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명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상관관계는 알지만 인과관계는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이군요. 외부 타당성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두 번째 접시, 즉 실험실 실험을 준비합니다. 코스 요리의 다음 요리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을 통제된 환경에 모아놓고 특정 리뷰를 보여주면서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적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증명해냈죠. 아하,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통제된 실험, 이 두 방법은 각자의 영역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병렬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 요리처럼요? 섞이지 않았군요. 네. 하지만 결국 상세한 리뷰가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서 구매를 유도한다는 하나의 일관된 결론을 서로 보완하면서 강력하게 도출해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인 혼합, 블렌드로 넘어가 보죠. 네, 블렌드 방식이죠. 성격은 비슷하지만 이번엔 아주 단단하게 뒤엉켜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마치 딸기랑 바나나, 우유를 믹서기에 한꺼번에 넣고 갈아 만든 스무디 같네요. 스무디요? 하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이 섞여서 새로운 맛을 내니까요. 그쵸? 그 비유가 딱이지 않나요?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 호남 유형에서는 비슷한 방법론들이 순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2022년에 하그 연구팀이 진행한 일탈적 어포던스, 그러니까 기술을 원래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쓴다고요? 네, 엑셀 프로그램은 원래 회계 계산을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엑셀의 셀에 색깔을 막 칠해가지고 픽셀 아트 같은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맞아요. 저도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엑셀로 엄청난 풍경화를 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왜 엑셀로 그림을 그리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초기 이론을 구축합니다. 네, 일단 인터뷰로 시작하네요. 그 다음엔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실험을 설계해서 인과관계를 검증하죠. 오, 스무디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특이한 행동 패턴이 또 튀어나온 겁니다. 코스 요리 방식이었다면 아마 여기서 연구가 끝났겠죠. 네, 접시 치우고 끝냈겠죠. 하지만 스무디 방식은 다릅니다. 이 특이한 실험 결과를 들고 다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맥락을 정지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다시 인터뷰로요? 네, 실험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고 묻는 거죠. 와,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맞아요. 인터뷰가 실험을 만들고 실험 결과가 다시 인터뷰의 질문을 바꾸는 완벽한 순환 구조 속에서 방법론들이 하나로 끈끈하게 뒤얽히는 겁니다. 코스 요리랑 스무디까지는 그래도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어쨌든 비슷한 성격의 재료들을 다루니까요. 네, 비교적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제 매트릭스의 두 번째 절반으로 넘어가면 아, 이제부터 진짜 복잡해지죠? 완전히 다른 행성에서 온 재료들을 결합해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물과 기름의 영역 말입니다. 세 번째 유형, 멀고도 느슨한 결합인 교량, 브리지는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교량은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진 도구들이 만나서 강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우 연구팀의 사례를 보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악성 유저들을 예측하는 연구였어요. 악플러들 잡는 거군요. 네, 연구팀은 먼저 딥러닝, 즉 수십만 건의 텍스트 자연어 처리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아주 기계적이고 예측에 특화된 도구죠. 완전히 데이터 중심이네요.
딥러닝 모델이 딱 분석해서 이 패턴을 가진 유저는 일주일 안에 심각한 악성 행동을 할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타겟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근데 잠깐만요. 딥러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유저가 위험하다라고 알려주기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의 악성 행동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설명해주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와, 정확한 지적입니다. 딥러닝은 원인이나 해결책을 설명해주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바통 터치가 일어납니다. 아, 다른 방법론으로요? 네, 예측된 타겟 명단을 현장 실험을 담당하는 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오, 필드 실험이요? 네, 현장 실험팀은 이 위험군 유저들에게 경고 메시지의 톤을 부드럽게도 보내보고 아주 강압적으로도 보내보면서 어떤 정책이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인과관계를 밝혀냅니다. 오, 소름 돋네요. 완전히 다른 예측 도구와 설명 도구가 만난 거죠. 차가운 기계의 예측 능력과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실험적 방법이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층을 이룬 채 완벽하게 다리로 연결된 겁니다. 기계가 관역을 딱 찾아주면 현장 실험이 그 관역에 어떤 화살을 쏠지 테스트하는 진짜 훌륭한 분업이네요. 네, 서로를 포함하는 임베디드 방식이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유형입니다.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단단하게 뒤엉키기까지 한 융합, 퓨전. 이거야말로 방법론의 끝판왕 같은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융합 프로젝트가 단순한 학문적 유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기후변화 대응이라던가 글로벌 불평등 해소 같은 현대사회의 이른바 거대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그랜드 챌린지요. 네,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복잡해서 한 가지 철학이나 단일한 방법론으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2023년 사하림 연구팀이 다룬 ERP 생태계, 즉 기업의 거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왜 가치를 파괴하는지를 다룬 연구가 융합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거기도 극단적인 방법들이 쓰였나요? 네, 이 연구에 투입된 두 가지 방법은 정말 극단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현장 인간들의 두려움, 경험을 파고드는 해석적 사례 연구팀이고요. 완전 정성적이네요. 다른 한쪽은 인간을 그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게임이론 같은 차가운 수학 공식으로 상황을 풀어내는 분석적 모델링 팀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회의실에서 두 팀이 멱살 잡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융합될 수 있죠? 실제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수학 모델링 팀이 이론적으로 직원들은 보너스를 주면 새 시스템을 100% 쓸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방정식을 세웁니다. 네, 수학적으로는 맞겠죠. 그런데 질적 연구팀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직원들이 보너스를 포기하면서까지 새 시스템의 코드를 몰래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헉, 일부러요? 네, 그래서 질적 연구팀이 수학팀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당신들 공식이 틀렸어. 현장 사람들은 합리적인 로봇이 아니야. 지금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고. 그럼 수학팀은 완전 멘붕에 빠지겠네요. 공식 다 새로 짜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팀은 그 불신이라는 감정을 변수로 바꿔서 공식을 완전히 새로 씁니다. 와, 그리고 새 공식을 돌려보니까 불신이 이 정도 수치일 때는 부서 간의 소통 창구를 강제로 열어두는 게 최적의 해답이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 새로운 해답이. 그럼 질적 연구팀이 다시 현장에 가서 그 해답이 진짜 통하는지 확인하죠. 이렇게 완전히 이질적인 두 세계가 끊임없이 해석학적 순환을 거치면서 서로의 가정을 계속 수정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도 있나요? 네, 2023년 테니 연구팀의 연구도 있는데요. 인간과 머신러닝의 상호학습 설계 연구입니다. 기계와 인간이 서로에게 어떻게 배우는지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이것도 융합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연구를 하려면 단순히 방법론만 섞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섞여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데이터 과학자, 심리학자, 현장 전문가, 수학자 등 정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거대한 연구팀이 구축되어야 해요. 수년 동안 서로의 언어를 번역해가며 소통해야 하죠.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만큼 혁신적인 통찰이 탄생하겠군요. 하나의 웅장한 교양곡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네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여러 방법론을 많이 섞는 게 좋을까요? 논문을 보니까 저자나 심사위원들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따끔한 경고를 남겼던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논문은 연구자, 그러니까 저자들에게 제발 의미 없이 방법론을 탑사특, 무작정 쌓기만 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아, 보여주기식으로요? 맞아요. 나 통계도 쓸 줄 알고 딥러닝도 할 줄 알아 하면서 스택 쌓듯이 섞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완할 약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직시하고 두 번째 방법론이 그 약점을 정확히 어떻게 보완하는지 논리적 역할을 명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논문에는 페이지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무한정 쓸 수는 없죠. 네, 그 제한 내에서 이 방대하고 복잡한 통합 과정을 압축적으로 매끄럽게 서술하는 것도 연구자의 아주 핵심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논문을 평가하는 에디터나 리뷰어들에게 주는 조언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익숙한 분야가 아닌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이른바 외계의 방법론을 마주했을 때 되게 관대해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charitable이라고 표현했던데. 아, 맞습니다. 지식의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태도죠. 예를 들어서 평생을 수학 공식만 보며 살아온 정량적 통계 전문가가 어느 날 질적 인터뷰가 절반을 차지하는 융합 논문을 심사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낯설겠죠. 자신의 기준 잣대만 들이대면서 인터뷰 데이터는 객관적이지 않으니 쓰레기다 라고 맹목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사위원은 그 외계의 방법론이 전체 그림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여하고 빈 공간을 메우는지 숲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이 핵심이죠. 청취자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학자들만의 복잡한 리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논문의 메시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정보를 소비하고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필요한 생존 기술이거든요. 맞습니다. 일상에 적용할 수 있죠. 회사에서 다음 분기 전략을 위한 거대한 데이터 리포트를 읽거나 뉴스에서 어떤 충격적인 통계를 접했을 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네, 이 정보는 어떤 도구들로 교차 검증되었는가? 오직 하나의 렌즈로만 본 건 아닌가? 하고요. 우리 스스로 이런 비판적 사고의 렌즈를 장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무결점의 단일 데이터나 단일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에요. 완벽한 하나는 없다. 네, 우리는 어떤 정보든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다양한 각도와 이질적인 방법론으로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그 노력 자체를 가치 있게 평가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해독하기 위해 학자들이 고안해낸 4가지 다중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해보해 보았습니다. 네, 4가지였죠. 각각의 접시가 모여 하나의 식사를 완성하는 코스 요리 같은 조립, 재료들이 뒤엉켜 새로운 맛을 내는 스무디 같은 혼합, 전혀 다른 성격의 도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다리를 놓는 교량, 그리고 서로의 가정을 깨부수며 거대 난제를 해결하는 끝판왕 융합까지 정말 숨가쁘고 흥미진진한 지식 탐험이었습니다. 네, 방법론적 거리와 통합의 방식을 교차시킨 이 2 곱하기 2 매트릭스를 통해서 현대의 지식이 얼마나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심층 탐구의 문을 닫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뇌리를 자극할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두고 싶네요. 오, 기대됩니다. 오늘 대화 초반에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합성 데이터가 이미 현대 연구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데이터의 획기적인 변화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상상해 볼까요? 지금은 AI가 그저 인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계산을 대신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AI가 단순히 도구의 역할을 넘어서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 연구자와 토론하는 어쩌면 독립적인 비인간 공동 연구자로서 다중 방법론의 한 축을 떡하니 차지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기계의 패러다임이 독립된 주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계의 패러다임과 인간의 패러다임이 진정한 의미에서 융합되는 그날, 과연 지식의 정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청취자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을 들여다보던 그 작고 일쓱한 열쇠구멍에서 잠시 눈을 떼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감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다중방법론이라는 드론을 높이 틀어 여러분 앞의 세상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넓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속해서 탐구하세요.